고구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고구려에 관한 기록화를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기록화 하나를 이 국학원 때문에 찾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무슨 뜻인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항상 그 외래 문명의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적 태세만 역사적으로 해온 것으로 저희들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중국의 본토를 영토 확장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쳐들어간 역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정말 통쾌합니다. 무슨 난 해서 그걸 막느라고 임금이 몽진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임금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요하를 넘어 중국 본토를 쳐들어가는 그 멋들어진 장쾌한 그림. 여러분들 지금 그 그림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않으시고서도 지금 말씀만 듣고서도 신바람이 안 납니까? 그런 것이 기록화로 그려져 있고 바로 그 기록화를 70년대 후반에 그린 것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행방불명이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행방불명이 됐는데 1982년 3월 15일에 우표로 발행이 됐습니다. 우표로 발행이 돼 있는데 요즘 갑자기 고구려 붐이 불어가지고 사방에서 고구려 얘기를 하니까 어느 분이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내 생각이 퍼뜩 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표를 모으느라고 애끼고 한 장을 그 우표 모으는 스크랩에다가 잘 모셔뒀던 바로 광개토대왕 고구려 영토 확장도라는 그 우표를 띄어서 저한테 편지를 붙이는데 봉투에 붙여가지고 저한테 관계가 무량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은 화가인데 이런 동북공정이 40년 후에 일어날 줄 알고 문화로 지키려고 그렇게 많은 애를 써왔느냐. 당신의 역사의식에 나는 탄복한다. 그래서 내가 애끼어두었던 이 우표로 봉투지를 해서 보낸다.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온 비슷한 내용의 편지가 또 하나 독도 얘기가 같이 쓰여져 있는 것이 또 편지가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용화 선생님이 발신인입니다. 예, 신용화 교수님은 저하고 학교에 같이 봉직하고 있으면서 독도 문화 심기 운동을 같이 쭉 해오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 얘기 다 하자면 지금 시간이 너무 짧고 어쨌든 나라를 지키는 것은 영토를 지키는 건 군인들이 하는 걸로들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영토도 문화인들이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술로도 지킬 수 있습니다. 문화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방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국방부 강의에 갔더니 대한민국의 별이 이렇게 많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80분이 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80분은 최고급 공무원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나 국방의 개념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몫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군인들이 문화를 지키는 국방의식이 없으면은 국방의 범주 안에 국학 또 우리 문화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은 땅 뺏기 운동에 불과한 것이 바로 전쟁 노름입니다. 여러분들 이라크 전쟁 때 잘 보셨을 겁니다, 아마. 대개가
강대국이 나라를 점령했을 때 사실 문화인들이면은 제일 먼저 쳐들어가서 오히려 점령국의 문화를 보초를 쓰면서 파괴 못하게 지키는 것이 오히려 점령한 군인들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문화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고구려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동북공정 때문에 역사전쟁이다, 문화전쟁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대승적인 견지에서 고구려 문화를 봐야 될 겁니다. 이래서 그것을 우리나라 땅이라고 우리나라 문화라고 우기는 사람 쪽과 세계사의 입장에서 인류 문화의 유산이다 하고 보는 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대립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저는 역사가도 아니고 또 정치사를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창작을 하는 화가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몇 대죠? 전부 족보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을 긍지로 삼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문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문화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이런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미술의 족보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 미술이 족보가 어디서부터 중시조는 누구이며 원래 시조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런 반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원 알죠? 더 깊이 올라가면 솔거 아시죠? 더 깊이 올라가면 누구를 아십니까? 담징. 몇 사람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 최근에 와서 회화로 그림으로 독립선언을 한 분이 계세요. 33인이 서명한 게 아니라 혼자서 서명하고 우리나라 미술을 오랜 대륙의 미술에서부터 해방시킨 기맥힌 독립지사가 한 분 계세요. 화가에도. 누굴까요? 조선조 말기에 진경산수를 주창하신 겸재정선이라는 분입니다. 겸재정선이라는 분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거의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의 오악사독, 중국의 명산을 그리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삼아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술사를 보면은 고구려 벽화는 고고사에 속합니다. 고고사. 고구려 벽화는 현대미술과 전혀 거의 관계가 없이 단절되어 있는 그냥 질문토기 같은 거 하나 나온 정도로 현대하고 연결을 시켜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더 한심한 것은 바로 그 고구려의 벽화가 바로 뒤를 이은 고려의 미술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것도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엄청난 수준의 또 엄청난 양의 고구려 벽화를 그려놓고 다 멸종을 해버렸다. 이민을 갔다. 그러고 다시 고려 왕조가 생기면서 어디서 이민 와가지고 다시 고려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고려 불화를 또 다시 만듭니다. 여러분들 고려 불화 보셨습니까? 80년대 초까지 고려 불화는 대한민국에서 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아마. 82년도에 일본의 야마도 분과강이 나라에 있는 대화문화관입니다. 긴테스 철 또 하는 사장님이 만든 개인미술관이죠. 우리나라에는 이병철 씨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호암미술관, 국립미술관 어디든지 고려 불화를 제대로 된 불화를 가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야마도 분과강에서 일본 전역에 있는 고려 불화를 320점이나 되는 많은 분량의 기가 막힌 고려 불화를
대대적으로 전시하는 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에서 했습니다. 그 일본에서 그거를 할 때 그 당시에 일본에도 벽화가 하나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스카 벽화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해도 지금 자격지심을 갖는 거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화가들끼리 만나보면 나타나거든요. 그게 고대 미술을 얘기하면은 자격지심을 느껴요. 그게 무엇 때문이냐? 우리는 엄청난 국민 1인당 차지할 수 있는 나누면 만약에 3천만이나 5천만으로 나눴을 때 지금 현재 상존하고 있는 우리 조상이 그려놓은 고구려 벽화를 우리 국민이 나누어 갖는다면 세계에서 제일 넓은 부분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인구 비례에 비해서. 이것은 일본으로 하여금 굉장히 주눅들게 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미술사에서 대한민국의 화가들은 엄연한 족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재정선 이전까지 고려 불화마저도 고구려 벽화와 연결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미술사는, 여기 미술사 전공하시는 분 계시면 아프게 들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술사는 단절의 미술사다 하고 저는 폭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단절을 시켰느냐? 문헌고증학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문헌고증학. 글자로 나와서 고구려의 벽화가 고려의 불화로 연결이 됐다고 문헌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문헌을 만들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학계에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너 혼자의 생각이지 문헌에 없어. 그러면 그건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술사를 연구하거나 아니면 고분이 발굴됐거나 벽화가 발굴됐을 때 뛰어들어가는 거는 그 벽화를 옛날에 만들었던 그 후배가 뛰어들어가야 당연하죠. 그렇죠. 화가들이 그린 것이 나왔으면은 1000년 후에 화가들이 뛰어들어가 봐야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가는 얼씬도 못해요. 얼씬도 못하고 사학자들만 들어갑니다. 물론 사학자들 연구 많이 하시니까 훌륭하게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실제로 그려본 재료 기법에 대한 특수한 연구가 없이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만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어우러져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가 단절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실기를 하는 사람을 폄훼하고 폄하하는 이러한 풍조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아스카 벽화가 나왔을 때 전 세계에 대고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도 벽화가 있다 하고, 물론 그전에도 몇 개가 발견된 게 있습니다만은 아스카 벽화처럼 그렇게 본격적으로 발견된 것이 처음이거든요. 그때 제가 화가로서 그 아스카 벽화를 일본 초청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현장을 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문을 닫아버리고 지금까지 그 원하는 공개가 안 되고 그 옆에다가 모사도만 놓고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 가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고구려의 벽화로 이어지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고려의 그 훌륭한 불화가 고구려의 재료 기법의 연장성산에 엄연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 고구려 벽화를 연구하는 데에도 많은 우리가 도움이 되고 우리의 역사라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고려의 그 불화가 다시 조선조의 유가사회로 넘어오면서 불교가 쇠퇴해지고 건윤영관 이전까지는 고려 불화처럼 훌륭한 불화들이 사찰에서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쇠잔해지면서 양반네들의 인물화를 그리는 영정기법으로 들어갑니다. 엄연히 고구려 벽화의 기법입니다. 고구려 벽화 중에서도 프레스코 습벽화의 기법입니다. 이 습식 벽화가 견화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 없는 기기묘묘한 기법이 하나 나옵니다. 그걸 북채기법이라고 합니다. 북녘북자를 쓰는데 칠판이었군요. 북녘북자 밑에 육달월이 있는 것이 빠져서 그냥 북채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걸 배채라고 합니다. 그대로 읽어서 등배자 써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국의 모든 문화나 미술은 안암팍이 같은 거를 지상의 가치 기준으로 둔다는 얘기예요. 작가와 그린 화가를 동등시하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서양에서는 그림은 그림이고 화가는 화가예요. 그림과 화가를 인격과 화품을 연결시키질 않아요. 별개입니다. 별개로 품평을 받아요. 이를테면 그 화가가 역적질을 해서 영어의 영창에 갔다 하더라도 그가 그린 그림이 예술적이고 좋으면 절대로 경매장에서 떨어지질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작품 값이. 그런데 우리의 예술관은 어떠냐? 크게 다른 점이에요. 이런 데서 우리 국학의 근본을 찾아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동양화는 화선지에 먹으로 그리는 거고 서양화는 캔버스에 유화를 그리는 것이 서양화다. 그렇지 않아요. 동양화도 얼마든지 유화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화를 얼마나 오래전서부터 그렸는지 아십니까? 그 얘기를 하면 제가 한도 끝도 없어요. 예. 각설하고 어쨌든 동양 사람은 아무리 내가 좋은 그림을 그려놨어도 내가 역적질을 하면 그날로 그 그림은 다 벽에서 떨어져 나가서 불쏘시개가 돼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대학 때 고학을 했어요. 돈이 뭐 있겠습니까? 끼니가 간 데 없는데 호주머니에 500환이 달랑 있는데 인사동을 갔어요. 1학년 말기 때 얘기입니다. 그때 번데기 장사들이 많아가지고 번데기를 이렇게 팔 때 삼각형 봉투를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근데 종이가 귀해가지고 요즘 이 젊은이들은 아마 뭐 병자호란 이전 때 얘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대학교 다닐 때 얘기예요. 예. 종이가 귀하니까 인사동이 종이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고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고서들하고 이런 것들을 사러 많이들 나와요. 근데 그때만 해도 어리숙해서 리어카에다가 이렇게 신문지나 고서를 가지고 오면 그냥 달아서 팔았어요. 달아서. 저울로. 그때 저도 고학을 할 때지만은 거기 가기를 즐겨 했거든요. 그 리어카로 달아 파는 사람이 있어서 혹시 이 안에 귀중한 고서라도 하나 들어있을 법하다 싶어가지고 하나를 묶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아스팔트에 이렇게 놓고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봤어요. 보다가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막 도둑질로 다들 긴 것처럼 막 가슴이 펑펑 뛰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팍 덮었어요. 왜 덮었는지 아세요? 일당이라는 글씨를 딱 봤어요. 제가. 일당. 한일자의 집당자.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죠. 이완용입니다. 이완용. 이완용은 서화협회 회장하신 분이에요. 글씨 무지무지 잘 씁니다. 대단한 서예가예요. 근데
동농 김가진 씨하고 그분하고 두 점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소스라치게 놀랬겠습니까? 그걸 달아서 파는 거예요. 신문지 쪼가리하고 같이. 그래서 그걸 얼른 다시 덮고 끈으로 묶은 다음에 이거 얼마요? 하고 들이대니까 이렇게 달아보더니 500환 내라고. 그래서 500환을 내고서 그걸 들고 파고다공원 앞에까지 뛰어가서 버스를 타고 집에 와서 쫙 문을 잠그고 그 안에 있는 걸 쫙 앞침으로 꽂아서 문을 철석같이 잠그고서 누가 뒤따라오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잘못 팔았으니까 도로 달라고 올 것 같아가지고 정보가 돈입니다. 정보가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쫙 이렇게 펴놨는데 돈으로 얼른 얘기할게요. 지금 강남에 아파트 2채를 사고도 남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부자죠, 역시. 예, 이건 여러분들 강의를 이런 데 나오시는 것도 다 그런 안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만 몇 개 얘기할까요? 소림 조석진 선생의 청록산수가 표구도 안 된 것이 병풍한 트리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소림 조석진 선생 아시죠? 예, 그분의 청록산수는 지금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원 장승업의 초기 작품 2점이 표구도 안 된 채 고스란히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작품을 여러분들이 취화선을 보신 분들이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럼 취화선과 그 작품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취화선은 바로 제가 미술 감독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대 박물관장으로 있을 때 오원 장승업전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전국에 있는 오원 장승업 거를 모아다가 크게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인권택 씨가 와가지고 이 영화를 한번 찍고 싶은데 관장과 여기 학예사들이 좀 도와주면은 한번 국제적으로 감독상을 받을 만한 예술적인 작품을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그거 좋은 일이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국학이 날로 쇠잔해지고 우리 국화인 동양화가 날로 인기 없어질 때 지난번에 서편제를 해서 국악 붐을 일으켜 주었으니 이번에 내가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우리 동양화 붐 좀 일으켜 달라. 그리고 당신 칸느 영화제에 가서 상을 받고 하면은 얼마나 뉘 좋고 매부 좋겠느냐. 이래 가지고 거기 적극적으로 우리 팀들이 박물관에서 다 도왔습니다. 거기 나오는 주연 배우 빼놓고서는 모조리 거기 나온 화가들은 전부 제 제자들입니다. 엑스트라를 하나도 안 썼어요. 여러분들 다시 그 영화를 보십시오. 그 영화를 보면요, 손 따로 나오고 얼굴 따로 나오고 이러질 않습니다. 그냥 정면에서 사군자 하나가 다 될 때까지 그냥 다 끝까지 완성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지금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제 제자들이 직접 출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불란서에서 심사위원들이 까무러치게 놀랐을 겁니다. 웬 엑스트라들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느냐고. 대학 교수들이 엑스트라 한 겁니다, 그게. 예. 여러분들과 저는 사실상 지금 저하고 처음이니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하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정말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멀뚱하게 쳐다보시면 안 되는 관계예요, 사실은. 저하고 관계가 없는 분은요, 동해에서 극빈자로 무슨 그 구호대상자가 아닌 다음에는 저하고 다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눈만 뜨면 제 작품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여러분들은 부단히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 저는 돈을 그렸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주머니에 가지고 계신 5,000원짜리는 제가 30대 후반에 그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디만 가면 여러분들 미리 모르셔서 그렇지 그거 사인 받으려고요. 강의는 흥미도 없어요. 강의는. 예, 질문도 안 해요. 예, 복도에 나가면 그거 쭉 가져와서 거기다 사인해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한 발 더 빨라요. 자, 역시 돈 만지는 데라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은행에서는 자, 10,000원짜리 그린 운보 김기창 선생 돌아가셨죠. 사인 받기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정보는 돈이다. 여러분들 또 한 번 제가 얘기하네요. 정보가 돈이에요. 정보가. 지금 정보화 시대라는 게 뭡니까? 고부가 창출하는 거예요. 예. 다른 거 아니에요. 괜히 입으로만 정보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정보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신 거예요. 이 국학도 이게 정보입니다. 우리 학문에 대한 정보예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야근 사람들이 1,000원짜리 그린 이유태 현초 선생님 이대 학장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운보 선생님 돌아가셨지. 5,000원짜리 그린 이종상만 살아남아가지고 사인을 열심히 해준다. 근데 사인을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돈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빳빳한 거를 이제 구해가지고 놓으시지만은 이것도 객담 같지만 객담이 아니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하면은 다른 데서는 모르고 나도 입도 뻥긋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위조 지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사선을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일체 어느 화가가 그 그림을 그렸는지조차 얘기하지 않는 한 근 20년 동안 극비였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뭐 공개도 하고 해서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극비였을 때 제가 은행원들 연수원, 금융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저기 총리공관 앞에. 거기를 한번 강의를 갔어요. 그랬더니 지점장으로 막 나가실 분들이 수백 명 제 강의를 듣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화가가 뭐 때문에 돈 만지는 사람한테 강의를 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화랑이 생기기 전에는요. 우리나라에 누가 화랑 노릇을 했을까요? 누가? 어디가 전시장 노릇을 했을까요? 은행이 그 구실을 했었어요. 현대 화랑이 생기기 이전에 은행이 유일하게 화랑 구실을 했어요. 은행에 가야 비로소 6대가의 작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청전의 그림은 은행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 만지는 분들이 지점을 하나 만들었다 하면은 화가들이 조금 대가들은 먹고 살만 했어요. 그게 유일한 그러니까 지금 메세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거기를 가서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강의를 다 하고서 질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그 100여 명 아무도 지점장님 말씀을 안 해요. 그래서 내 강의가 재미없었는가 보다. 그러고선 인사를 꾸벅하고서 복도로 나갔더니 쫙 줄을 서요. 저한테. 근데 손에 전부 5,000원권을 10매 이상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처음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게. 그 순간적으로, 이분들은 이걸 내가 그린 거를 아는구나. 돈 만지는 분들이라. 그랬더니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머뭇머뭇하면서 사인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돈에다가 어떻게 사인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몇 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수부장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명령같이 지르는 거예요. 당신들 못하는 거야! 이러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 지금 무슨 죄에 걸리는지 알고 여기다 사인을 하느냐요. 이거 사인을 하면 이 사람들이 유통을 절대 안 시킨대요. 액자에다 집어넣지. 그 액자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그걸 불지르는 거와 찢어 없애는 거와 뭐가 다르냐요. 유통이 목적인 돈을 유통을 못하게 시킨 당신은 화폐 손괴죄에 걸린다 이거예요. 세상에 별죄도 다 있구나. 그래가지고 머쓱해가지고 전 이게 처음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 모면해 빨리 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안 올게요. 그랬더니 다 간 다음에 선생님 잠깐만 좀 이리 들어오세요. 그래요? 왜요? 또 더 혼내려고 그러나? 그러고 그랬더니 교수실로 딱 날 부르더니 안에서 문을 착 잠그는 거예요. 그랬더니 캐비넷을 딱 열더니
딱 한 다발 100장을 내놓는 거예요. 5,000원짜리를. 여기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손괴죄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하는 건 손괴죄에 안 걸린대요. 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어쨌든 제가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뭘로 썼느냐? 아, 이것도 역시 참 정보야. 나중에 그 돈을 100장이나 뭐에 썼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항상 개근상을 준대요, 거기서. 근데 그 개근상을 주는데 5만 원짜리 상품을 준다군요. 5만 원 정도짜리는 주어야 개근상이 되는데 5천 원짜리에다 내 사인만 받으면 봉투지에다 그냥 5만 원 안 주고 그거 한 장만 주면은 입이 여기까지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5만 원을 안 쓰고 4만 5천 원을 버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즘은 또 은행에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은행에 한국은행에 가보세요. 박물관이 생겼죠. 거기 가면은 한 사람이 매점 매석을 자꾸 하니까 못하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5천 원짜리 두 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운데를 안 잘랐습니다. 두 개가 붙은 거예요. 그럼 가운데 절단비를 빼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개가 액면가로 10,000원이니까 절단비 빼면은 9,999원 정도 뭐 하면 마땅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가서 사보세요. 14,200원인가 받아요. 4,200원을 더 받아요, 오히려. 액면가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두 개 붙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10,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유통을 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으로 만든 화폐예요. 거기에다가 요즘은 그것들을 막 사가지고 와서 강의 가는 데마다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도망다닙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그 정보가 없는 것 같아서 예, 제가 마음 놓고 나왔습니다. 아주 우스갯소리로 들으세요. 저하고 그렇게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다시 고구려 벽화 얘기로 들어가서 제가 그래서 고구려 벽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미술 역사가 족보가 엄연히 있는데도 단절의 역사를 가져와서 내가 우리 미술사를 보면 족보가 쫙 있는데 그 족보를 쭉 읽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성 달른 사람이 양아들로 들어왔어. 우리 이시문 중에. 또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성이 다른데 처가에서 또 양자로 들어왔고 도무지 이 가계 혈통을요 알 수가 없이 해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 미술 역사가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우리의 미술사를 정리한 사람들은 모두 다 양식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재료기법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그렇게 맞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컨대 오공화국 때는 오공화국에 맞는 그림을 화가들이 그릴 수가 있어요. 외정 때는 야마도해를 강요당하니까 야마도해 화풍을 그려서 선전해 내야 목구멍에 풀칠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시대 때는 요즘 친일 문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한참 떠들잖아요. 친일 성분이 전혀 없는 화가도 강압에 의해서 공출해내는 것을 할당하기 때문에 그려낸 화가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림을 그리던 분이 해방이 되면 이젠 살았다 하고 자기 걸로 돌아와요. 그런데 또 미군 정시대에는 미군이 좋아하는 그림을 또 그립니다. 한때 화가들이 미국 사람이 좋아한다고 이 용 많이 그려가지고 여자들 수 많이 놔서 팔았어요. 그 시대에 따라서 그림은 기법도 다르고 소재도 계속 바뀝니다. 한 화가가 살아있을 때인데도 6.25 때는 어쨌느냐, 화가들이 피난을 가가지고 채색을 가지고 내려가서 번잡스럽게 채색화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물 사가지고 문방구에 가서 수묵화가 그렇게 많았어요. 6.25 때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역사가가 이 다음에 그거를 모르고 그냥 양식사로만 보았을 때 야마토에 그린 화가는 다 죽어 없어졌고 해방이 되면서 새 화가가 나와서 서양 지향적인 그림을 그렸고 50 때 또 그렇게 했고 60 때 그렇게 했고 이랬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고구려 역사의 그
미술사를 어떻게 연결을 오늘날 하시겠습니까? 그건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의 양식은 추나추동으로 우리가 옷을 갈아입습니다. 춘추복까지 있어요. 아주 민감하게. 옷은 갈아입지만 내 몸뚱이는 여전히 납니다. 이 속에 말랑말랑한 속살을 볼 수 있는, 문화적인 속살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어를 연구하는 겁니다. 화가가 그걸 연구하지 못하면, 화가에게 역사의식이 없으면 그 화가는 그날로 죽은 화가입니다. 여러분들, 화가들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끔찍히 소중히 생각합니다. 과거를 소중히 생각하고 과거에서 미래를 찾습니다. 화가들은 절대로 과거 거를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피카소가 필요 없고 두 사람의 단원이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항상 내일 뭐가 일어날까? 20년 후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3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문화가 어떻게 될까? 이걸 항상 생각합니다. 제가 고구려가 이렇게 될 조짐을 40년 전에 저는 감지를 했습니다. 아주 저한테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독도는 28년 전에 제가 독도에 한국 화가로서 최초로 독도를 들어가서, 왜 독도를 그리지 않을까 사람들이? 우리나라인데도 왜 지도에서만 찾으려고 할까? 문화에서는 왜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독도를 지금 9번째 들어가고, 독도 그림을 그려서 이태리에서도 독도라고 그래서 전시를 했고, 불란서에서도 독도를 가지고 아트페어에 나가서 전 세계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봤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독도는 한국 화가에 의해서 예술화가 기정사실화된 이런 그림의 소재임이 분명합니다. 독도 우표가 일본의 의원 하나가 그래픽으로 만들었다는 걸 자세히 보았더니 독도 가보지도 않고 독도 사진도 어디서 시원찮은 걸 가지고 했는지 서도를 그리고 동도가 뒤에 있는 거를 했는데, 여러분들 독도 안 가보신 분들은 그것도 독도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우표는 독도가 아닙니다. 독도는 독도인데 전혀 마음대로 시뮬레이션해서 자기 멋대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앞에 섬은 없애야 될 것이 또 바다에 떠 있고, 이렇게 적당히 풍경화를 만들었더라고요. 우리가 철저히 이런 모임에서, 이런 국학원 같은 데서 그런 거를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고구려 벽화, 정말 우리는 세계 어디를 나가도 자랑스러운 그런 문화유산일 뿐더러 오늘날 미래로 이어지는 그런 좋은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박물관과 현대미술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진정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고 싶으시면 박물관을 가세요. 정말 부탁입니다. 미래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점쟁이 집을 가지를 말고 여러분들 미래가 보고 싶으시면 박물관을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생에 뭐를 했는지 또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영능력 가진 사람한테 가지 마시고 현대미술관을 가세요. 그러면 과천현대미술관이나 현대미술관을 가서 창작하는 화가들의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요, 여러분들 전생이 나와요. 거기 과거가 나옵니다. 우리 역사의 과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미술관에 가서 과거를 보고, 그리고 박물관에 가서 미래를 봐라 하고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이것은 제가 공연히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의 모든 그림은 고구려 벽화로부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나한테 그림 찬사를 보낼 때 전 세계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는 거를 이종상이가 창작해서 만들었느라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그림은 지금 고구려 벽화의 다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벽화가 내 것이 아니라고 만약에 정치적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날이면 저는 그날로 붓을 꺾고 한강에가 빠져 죽을 날입니다. 왜? 저는 다른 사람 나라의 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평생을 싸워왔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제 예술의 뿌리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날이 저 장례 지내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로 찾는 것도 이론으로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벽화를 그린 화가들이 문화로 찾는 거 더욱 중요합니다. 옛날에 금송아지가 있었으면 뭘 합니까? 조상이 금송아지 만들었으면 뭘 합니까? 오늘날의 다보탑이 못생기고 오늘날 그 벽화보다 더 나은 그런 석굴암보다 나은 조각품이 오늘날 우리가 만들 수 없다면은 책으로 수천 권이 나와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100억이라는 돈이 정부에서 부랴부랴 이게 나와가지고 정신문화연구원에다가 고구려 문화연구원하고 갖다 준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 저는 얼씬도 못합니다. 근방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창작하는데도 지원을 하고 연구하도록 해 주어야 고구려 벽화가 오늘에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협조를 좀 해 주시면 얼마나 우리 문화가 살아 숨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문화가 우리 것이라고 하기 이전에 그 문화가 우리 이 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나고 창작되고 창조되나서 미래가 보여야 되거든요. 미래의 경쟁력을 갖는 문화로 그게 승화되기 전에는 그건 옛날 족보 타령만 하고 있는 꼬락서니가 돼서 보기 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제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국수주의에 함몰되는 우리 한국사를 혹시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학원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가장 지방적이고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지역적인 것이 정말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된다는 확신 속에서 여기 강의를 들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구려 벽화를 60년대에 예찬했다가 어느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저는 불온 사상을 가진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곤욕을 좀 치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면 웃지 못할 이야기죠. 그 후에 많이 수정을 해가지고 고구려의 고구려 이런 소리를 그 논문에서 쓰지 말아라 하는 지시를 받고 나와가지고 참 저도 그 줏대 없어 그거 보면 그냥 썼어야 되는데 싹 논문에서 뺐습니다. 고구려 이런 소리를. 그게 고려 연방제를 부르짖는 북한을 동조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때는 고려대학이라고 해서 고려대학이라는 것도 상당히 깨름직하게 들을 때가 한때 있었어요. 조선일보라고 해서 조선 소리도 함부로 하기가 꺼릴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이거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 주계장막 풀린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게 우수 논문으로 뽑혀가지고 다시 이 책에 실렸습니다. 근데 이 책에 고구려 벽화에 대한 게 실렸는데 지금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 지금 내가 보면서 이렇게 봤더니 이때도 고구려만 연구하는 논문이면 여기 실지 말아라. 세계의 모든 벽화를 다 조금씩 터치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
일부분으로 고구려 거를 넣어서 허락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이나 서론에서 지금 읽어보니까 역시 고구려의 고자도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게 72년도입니다. 이게 노산 이은상 선생님 민족문화논총에 나온 논문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지금 격세지감입니다. 마음 놓고 우리는 고구려 이러면서 조선일보에서 그 아무것도 아닌 사진 가지고 10몇만 명을 동원했죠. 고구려. 거기 제가 위원입니다. 위원. 네, 운영위원이에요. 딱 3사람이 운영위원이었거든요. 하루는 저희를 불러서 제가 이제 고구려 벽화 많이 연구했으니까 이제 운영위원회에 끼워줬나 봐요. 두 분들은 역사하시는 분들이고. 근데 만주에 가가지고, 집안에 가가지고, 3회분, 그때는 좀 어수룩할 때예요. 중국 사람들이 이 고구려의 문화를 될 수 있으면 없애버리는 쪽이었거든요. 귀찮으니까 자꾸 와서 고적답사 한다고 하고, 나도 여러 번 가서 국내성을 가가지고, 그 국내성을 찾으니까 국내성이 있던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국내성이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턱으로 가리키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이. 그 턱으로 저기 가버려요. 거기 있다고. 그 어딘가 하고 가봤더니 건축자재상이에요. 건축자재상을 가리켰더라고요. 그 건축자재상에 왜 날 보냈나 하고 봤더니 국내성 기단석이 쭉 있는데 그 오래돼서 아주 자갈돌처럼 예쁘게 마모되어 있거든요. 이 돌을 전부 거기 갖다가 빌딩 아파트 막 짓느라고. 아파트 짓는데 기초석으로 그걸 넣으려고 국내성 허물어진 거를 죄허물어서 갖다가 무역가게에 갖다 놓은 거를 제가 본 게 그렇게 오래되질 않아요. 그때 저도 물론 몰래 이렇게 담배값 주고 지키는 사람한테 담배값을 주면 그 사람들이 망을 밖에서 보고 산소영적기로 와서 이렇게 그걸 열쇠를 따면은 물 뚝뚝 떨어지는 데 들어가서 보고 나오고 사진 찍어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조선일보 기자들이 비공식적으로 가서 그걸 찍어 왔어요. 아주 대대적으로. 근데 빠물방울이 떨어지니까 막 그냥 도둑질하듯이 찍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상태가 사진이 안 좋아요. 이거를 수백 장을 갖다 놓고서 우리 위원 셋이서 고르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걸 고르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고구려전을 하겠대요. 고구려 벽화전.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고구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무관심할 때 신문사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고맙다 해가지고 그걸 전부 추려서 확대할 사진을 전부 빼서 중요한 것만 빼가지고 그럼 이름을 뭐로 할까? 그래서 고구려 벽화전, 다시 보는 고구려 벽화전 뭐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합의를 하고 집에 가서 아침에 신문을 떡 봤더니 고구려 너무너무 유치하고 너무 창피하고 이게 무슨 신파도 아니고 신파조도 아니고 고구려가 뭡니까? 그래가지고 막 항의를 했죠. 이거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사업부에서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역시 그 아자가 히트를 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장사진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대로 다시 보는 고구려 벽화전 했으면 아마 팔이 날렸을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그 고구려전이 시발탄이에요. 이 고구려 붐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가 서울대 교수로서는 정말 최초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김용순 씨의 초대를 받아서 제가 혼자서 평양을 들어가서 고분 벽화를 봤습니다. 이따가 좀 있더니 사진 보시면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저는 위기를 느꼈어요. 굉장한 위기를 느꼈습니다. 제가 세계 각국의 벽화는 안 가본 데가 없거든요. 일본 일본 사람 잘 안 보여줍니다. 예? 일본 사람은 안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나한테 특히 안 보여주는 이유가. 그 사이즈가 그렇게 아주 조그맣거든요. 우리 고구려 벽화에 비하면요. 10분의 1 크기도 안 돼요. 너무 적어요. 근데 규격을 쓰질 않고 그냥 막 그 팜프렛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 뿌리니까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기엔 고구려 벽화나 아스카 벽화나 규모가 그저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스카 벽화는 고구려 벽화에 비하면 이 관의 양쪽에 있는 정도의 크기밖에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조그마한 건데 거기에 그렇게 섬세한 여인들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여러 세계 각국의 벽화를 다 구경을 했는데 재료기법을 연구할 때 마지막으로 가보고 싶은 게 평양이었는데 평양은 정말 멀고도 먼 나라였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못 들어가겠지 했는데 다행히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어서 제가 보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재료기법에서 궁금했던 거, 정말 고구려 벽화가 우리 건가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건 뭘로 알아내느냐 하면은 접착제로 알아냅니다. 모든 그림은, 이 세상의 모든 그림은 미디움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접착제가 없는 그림은 여러분들 단 한 점도 못 보셨어요, 지금까지. 근데 접착제를 쓰지 않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신 게 있다고 하면 그건 실물뿐입니다. 실물. 예를 들면은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서로 마주 본다든지, 우리가 땅, 흙을 본다든지, 돌멩이를 본다든지, 이런 실물을 직접 보는 것은 그건 100% 그 색상을 보는 거예요, 물질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는 것은, 그래서 그림의 떡이라고 그랬나 봐요. 항상 미디움, 악교나 린시드 같은 접착제의 투명한 그릇 속에 채색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시는 겁니다. 100% 보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구려 벽화를 보시면 비가 줄줄이 새가지고 막 이렇게 누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천년을 그것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느냐가 여러분들 매우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그 빨리 에어컨 돌려서 항온 항습해가지고 포송포송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위험한 발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위험한 발상으로 버려놓은 첫 케이스가 석굴암이에요. 석굴암 축조도도 제가 그렸습니다. 석굴암을 최초로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거를. 근데 여기서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건 말씀을 안 드리겠고, 석굴암도 적당한 습기가 있도록, 곰팡이만 안 날 정도로 자연제습을 하도록 냉매도를 안에다가 넣은 기가 막힌 과학적인, 에어컨 하나도, 에어컨을 돌린다는 거는요, 아무리 멀리 놔도 진동 때문에 미술작품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제가 루블 미술관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유리 피라미드로 된 그 밑에 그 큰 전시장에서 제가 개인전을 한번 했어요. 그게 최초로 루블이 산 사람 작가한테 오픈한 미술 열람입니다. 근데 그때 120만 명이 왔어요. 120만 명. 상상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하면서 불란서 사람의 그 문화의식을 제가 깨달았어요. 망치지를 못합니다. 우리처럼 그냥 막 못 받고 이거 못해요. 거기서 모나리자가 있는 데까지는 한참 거리거든요. 근데 망치지를 못하게 딱 법령으로 돼 있어요. 그 망치질을 하면 그게 울려가지고 모나리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나리자가 방락이 된대요. 그 믿겨지지 않죠, 여러분들. 그런데 망치질 못하게 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우산을 들고 들어가다가 우산을 딱 떨어뜨렸어요. 잘못 이렇게 하다가. 그게 딱 떨어지니까 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라고요, 또. 그랬더니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쫙 내 앞에 세 사람이나 달려들어서 당신 왜 소음을 냈느냐요. 그래서 이러다가 돌리다 떨어뜨렸다고 그랬더니 제가 개인전하는 사람인데도 붙들려 갔어요, 제가. 그 망치질 못하게 하고 그런 거 떨어지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소음을 철저히 하는 게 문화재 관리예요. 그런데 석굴암은 지금 가보세요. 우웅 하고 지금 에어컨이 항상 돌아갑니다. 그 얼마나 견딜지 참 걱정이에요. 근데 이 고구려 벽화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고구려 벽화 기법은 중국하고 같은 뿌리지만은 전혀 중국하고 다른 기법입니다. 미디움도 전혀 다릅니다. 채색도
다른 거를 많이 썼습니다. 도낭의 벽화 같은 것이 많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도낭의 벽화하고 기법이 천지 차이가 납니다. 도낭의 벽화는 다시 키질이나 오스티아 저쪽 지중해성 이태리 벽화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태리에서 소위 지중해 그쪽에서 오는 벽화, 폼페이 벽화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포송포송한 건축물에 사찰에 그려진 벽화와 같은 그러한 양식의 벽화들입니다. 그런데 물이 뚝뚝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고분의 벽화가 여러분들 방수가 오래돼서 안 됐기 때문에 또 처음에는 뽀송뽀송하게 습기가 하나도 없다가 오래돼 가지고 우리 슬라브 집도 비가 새는데 그 무덤 해놓은 게 방수가 그게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방수가 부실해서 줄줄줄줄 새는가 보다. 그러니까 천정부터 함석 지붕을 하든지 뭘로 씌워야겠다. 이 생각부터 아마 여러분들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고구려 벽화를 그린 분들은 누굴까요? 화가들입니다. 화가들이 그렸죠. 그런데 요즘의 화가들이 아닙니다. 고구려 벽화를 그린 화가가 지금 미술대학의 선배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 고구려 벽화를 그린 사람들은 그 고구려 벽화에 축조를 하기 이전서부터 토목공사서부터 스케치를 해서 요즘 말하면 토목설계를 그 화가가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에 돌축대를 쌓은 것도 그리고 어느 벽에 어떻게 미장을 해서 어떻게 그릴 것도 다 화가의 디자인에 의해서 축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채색도 문방구점에 가서 사온 거 아닙니다. 다 그 옆에서 불 떼가지고 납도 녹이고 구리도 녹이고 이러면서 전부 채색을 그 주변에 있는 흙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을 가는 거예요, 저게. 그러면 보십시오. 토목공사하고 그 건축 설계했으면 건축가죠. 건축가죠. 그 다음에 그 화공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만들어서 채색을 만들었으면 그 산화할 때 무슨 색이 되고 자철광이 화합이 되면 무슨 색이 되고 하는 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만들었으니까 뭐예요? 지금 본과대학의 화공과 교수예요. 본과대학 화공과. 예. 거기에다 그 기맥힌 그림을 또 필요있게 그렸잖아요. 그 미대 교수예요. 다빈치가 여러분들 다빈치 잘 아시죠? 다빈치를 그냥 페인터, 화가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다빈치는 그 당시의 화가들은 적어도 다 벽화를 그리는 화가들은요. 고구려 벽화를 그린 화가들처럼 종합적인 뮤러리스트라고 합니다. 뮤러리스트. 그 뮤러리스트를 쉽게 얘기하면 그냥 벽화가예요. 그 벽화가라는 건 건축서부터 알아야 돼요. 화공학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학 박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술을 알아야 돼요. 미학 박사예요. 다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구려 벽화를 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함부로 지금 그 그림 종이에다나 끼적거리는 사람이 그 우리 조상 거야. 내 선배가 그린 거야.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지금 화공학 하는 사람, 화가, 건축하는 사람, 다 토목하는 사람 모조리 한데 모아놔야 옛날에 그 뮤러리스트, 벽화를 그린 다빈치가 되고 고구려 벽화를 그린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저거 보수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거는 여기 읽어보시면 다 있으니까 제가 시간 많이 걸려서 이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따가 질문에 응하고 여기 대개 조벽지 벽화하고 화장지, 미장지 벽화하고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고 그다음에 혼성 벽화하고 이렇게 몇 개 나눈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법 다 얘기하면 딱딱하고 아주 재미없는 강의가 돼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는 좀 삼가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일 천년을 남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무접착제. 접착제가 탄산수에 녹지 않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훌륭한 화가들이고 과학자들이 이 다음에 천년 후에는 비가 새가지고 여기가 화면 위에 물이 줄줄 흐를 거다 하는 거를 전혀 생각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거기다 그린 멍텅구리 화가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우선 어디 벽화를 그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저기 지금 벽화 많이 그렸습니다만 내가 건물 가서 보고서 이게 얼마 후에는 여기 재개발로 이 벽이 헐리겠구나. 이걸 뻔히 알면서 제가 가서 그립니까? 거기다가? 그리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얼마 있다 지붕이 날아가니까 비가 줄줄 새서 한 대가 될 텐데 거기다가 내가 그림을 애써서 그려놓겠어요? 저를 뭘로 보세요, 여러분들? 바보 천치로 보십니까? 돈만 받으면 돼요? 아니라고요. 저는 벽화에 들어가서 보고서 어떻게 했느냐? 무릎을 그 자리에서 꿇어버렸어요. 무릎을 작업복을 입고 들어갔거든요. 전 작업으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안내자가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줄줄 그 좋은 그림에서 전부 막 빗물이 흘러내려가지고 비도 안 오는데 빗물이 흘러내려가지고 번들번들번들해요. 물이 얼마나 내려가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목욕탕 타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정도로 그냥 물이 막 흘러내려요. 이 결로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밑에는 흙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전부 그 채색이 떨어져가지고 밑에는 흙이 이렇게 질지요. 거기 들어가는 순간에 저는 그 위대한 화가 앞에서 무릎을 팍 꿇었습니다. 그냥.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마치 내 등 뒤에서 누군가가 야, 이 시건방진 놈아, 네가 이런 뮤러리스트들 고구려의 대화가들이 그린 그림 앞에서 턱을 버떡 세우고서 어디라고 뻣뻣이 기어들어와 팍 누군가가 날 주저앉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팍 주저앉았어요. 그냥 마침 작업복을 입었으니까 주저앉았어도 괜찮죠. 주저앉아서 한참을 뒤통수 맞은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 짧은 순간에 했겠습니까? 정말 나는 속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0년을 제가 오로지 그림만 뼈들 가리켜 오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고구려 벽화를 그린 화가 앞에선 속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속물. 여기 화가가 누가 계시면 저랑 같이 좀 동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벽화를 우리는 한 번도 직접 가서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루블 미술관, 브리티시 뮤지엄 이런 데 가서 그냥 화가들이 그린 화가 그림만 봤기 때문에 이런 걸 못 느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옛날 고구려 벽화를 그린 화가 이 그림 앞에 가니까 무릎이 그냥 꿇려져 버려요. 근데 그게 저랑 다른 걸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나 한번 보세요. 저는 아무리 누가 대가니 뭐니 해도 그림을 그리면요. 첫째 생각하는 게 이 그림이 참 잘 나와야 될 텐데 잘 그려져야 될 텐데 이거 빕니다. 그렇죠? 인지상정이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좋은 데 가서 걸렸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 신문에 많이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평론가들이 이 작품을 오랜 동안 들락거리면서 보고 이종상이를 길이 빛내줬으면 좋겠다. 온갖, 거기에 한 가지 더 보태면 비싸게 돈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 온갖 잡생각을 다 하고 그리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나 그걸 그리는 도중에는 깜빡깜빡 몰입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잊을 뿐이에요. 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그림 그리면 칭찬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고두고 오래 행복하고 싶죠? 오래 칭찬받고 싶죠? 딱 한 번만 칭찬받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고구려 벽화 그린 화가를 오늘 여기 살아서 나하고 지금 대담하고 있어요. 옆에. 예? 내가 물어요. 선배님, 그 껌껌한 속에 들어가셔서
무슨 희망을 가지고 그걸 그렇게 열심히 그리셨습니까? 아니, 와우 아파트도 짓고 성산대교도 무너지는 판국인데, 주인이 죽었는데, 주인이 안 보는데, 껌껌한 속에 들어가서 그냥 무덤 닫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무도 평생 안 들어와서 시비할 사람도 없는데, 그 채색을 좀 한 10년쯤 지나면 다 변할 채색 같은 거, 싸구려 채색을 좀 적당히 쓰시고 나오시면 되지. 웬걸 그렇게 비싼 채색을, 제가 이 비싼 채색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 그림들 아무리 비싼 그림도 갖다 놓고요, 아마 그 몇 년 지나면 색 다 바랍니다. 그런데 옛날 그 채색 그대로, 지금 그대로 있어요. 1000년이 넘도록. 얼마나 좋은 채색을 썼겠습니까? 순금도 들어갑니다. 100% 순금도 들어가야만 그 색이 나오는 색도 있어요. 이건 이제 전문적인 거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그렇게 좋은 1000년이 넘도록 그 물구덩이 속에서도 그게 견뎌낼 수 있도록 당신이 뭘 바라고 그렸습니까? 나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나하고는. 여러분들 딱 그려놓고서 문 딱 닫으면 그 다음에 이 방에 아무도 들어오는 사람이 평생 없다는 것을 익히 알면서 여기다 얼만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얼만큼 이벽을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근데 그분들은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오늘날까지 남아서, 안 남았으면 지금 중국하고 이럴 시비도 없을 텐데, 그게 남아가지고 결국은 우리 후손들 이렇게 속을 끓이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분들입니까? 그러니 무릎을 제가 그 앞에 가서 안 꿇고 어떻게 뻣뻣하게 그걸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고서 그 관리자가 만류를 해서 일어났죠. 일어나가지고 무릎팍이 다 젖어가지고 척척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속내기까지 다 젖었더라고요. 습기가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호텔에 와서 그걸 말려서 그냥 털어낼 수도 없고 먼지도 그렇고,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가져왔는데 난 그게 그렇게 요긴한 분석 자료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실험실에 들어가서 털어내가지고 그걸 보니까 아까 얘기한 그 의문의 미디움, 또 채색, 이 온갖 것이 종합적으로 그 무릎팍, 양무릎팍에 붙어서 제 연구실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논문거리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역시 정보가 돈이고 겸손이 득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거만하게 들어갔으면 그거 못 얻어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달라고 그러면 안 줍니다, 그거. 근데 제가 기지를 짜낸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개중에 강서대묘 같은 거는 여러분들 회벽에 그린 게 아니고, 그대로 돌멩이 위에 바로 그린 겁니다. 돌멩이 위에. 그걸 조벽지벽화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기가 막힌 기법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요 비디오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많이 되고 그래서 저 잔디를 깎아서 저렇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문화재 보호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그 동북공정에 대한 대비가 벌써 거기선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미가 벌써 정보가 왔고, 또 요때는 뭐 때문에 저렇게 했느냐 하면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한에 내려가거든 쌀이나 비료를 보내주지 말고 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하는 데에 이 문화재 그 보존 보수하고 외교 문제를 좀 도와주도록 보고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귀국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관심을, 그 귀국 보고에 이 벽화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관심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 강서 무덤이라고 여기 되어 있죠. 새 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강서, 우린 대묘라고 한문을 쓰는데 여기는 큰 무덤이라고 합니다. 강서 무덤이 3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데에 그 조벽지 벽화가 있어요. 이거 넘겨보세요. 저걸 좀 읽어보시면 좋은데, 저거를. 이 관리자입니다. 관리자인데, 저분이 이 봉분을 다 헐어가지고, 헐고서 이 봉분 위에 흙만 얹었느냐, 뭐를 했느냐, 이거를 저분이 지켜봤거든요. 근데 제가 의문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뭘 물었느냐 하면, 석회석을,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대리석입니다. 대리석괴. 대리석괴를 저 봉분을 만들 때 흙만 넣지 않고 대리석괴를 넣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넣었답니다. 이거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테크닉입니다. 먼저 풀러보고 그대로 했겠죠. 그게 하나의 큰 재래기법의 큰 키가 됩니다. 이것이 중국의 벽화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요거는 지금 무용총 벽화인데 지금 이렇게 방락이 전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실제가 아니고 책에서 지금 촬영한 겁니다. 요 지금은 이 현상은 지금 이거하고 다릅니다. 지금 이건 옛날 거 일본 시대 때 한 걸 가지고 지금 책이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이 핀을 좀 맞춰보세요. 이게 정신문화연구원에 지금 있는 고구려 그 쌍용총 벽화 제작도 그때 아까 제가 칭찬한 그때 화가들, 과학자이며 건축가이며 토목가인 그 화가들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이게 지금 거꾸로 필름이 지금 거꾸로 됐거든요. 그 지금 바로 잡을 건 없어요. 하여간 여러분들은 뭐 바로 보시는 또 안목이 있으실 테니까 반대로 뒤집힌 거예요. 이게 뒤집혔는데 저쪽에서 지금 회벽을 막 바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굳으려면은 그것이 마르지 않고 굳기만 딱딱하게 굳기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런 회벽은 저게 딱딱하게 굳고 흐르지 않으려면 일산화탄소, 그러니까 탄산가스가 필요한 거예요. CO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옛날 외정 때 사신 분들이면 아마 지금 기억하실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적산집 지을 때 속에다가 우린 수수깡을 넣지만 그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나무 쪽을 쪽쪽 갖다 대고서요. 거기다가 이렇게 망을 놓고서 회를 칠했거든요. 회를 칠했는데 이게 젖으니까 두껍게 못 칠하고 자꾸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숯 있죠, 숯. 숯불을 이렁이렁하게 막 갖다 펴놓습니다, 숯을. 그러면 우리 숯머리 앓는다고 그러죠. 그 숯머리 앓는다는 건 일산화탄소가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회벽이 일산화탄소를 먹으면 물기는 그냥 있는데 딱딱하게 굳어요, 표면이. 그럴 때 화가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때 붓으로 그리면 화선지처럼 그 벽이 물감을 쫙쫙 빨아먹어요. 그러면 접착제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굳으면서 그 속에 있는 석회석의 피막이 자연히 시간 가면서 아주 얇게 비닐 씌워지듯이 씌워집니다. 이게 습기가 있어야 돼요, 습기가. 그래서 무덤을 꽉 닫고 나오면 결로되면서 습기가 있어야 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룡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순 생기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순 끝에 맑은 물이 떨어집니다. 그 맑은 물도 수억만 년이 되면은 그렇게 불투명한 고드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습벽화는 그걸 인위적으로 아주 얇은 피막을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접착제이기 때문에 빗물이 여간해서 흘러내려도 지워지질 않는 이 프레스코 기법, 습벽화 화장지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거 아주 중요한 기법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저 젖은
젖은 벽에다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채색. 그리고 저 고구려 때의 벼루를 잘 보십시오. 요것도 70년대 제가 그린 작품입니다. 제가 직접 해봤으니까 이건 알죠. 근데 실제로 여기가 가보지도 않고 저는 그렸는데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당시에는 컴퓨터라는 거를 안 쓸 때예요. 시뮬레이션이라는 것도 없을 때예요. 근데 화가의 두뇌에서 펜티움급 이상의 이런 시뮬레이션을 기가 막히게 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컴퓨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아주 지금 원시적인 거예요. 굉장히.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덕흥리 벽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약간 저거 손대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손을 댔네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눌러보는 이유는 여기요. 약간 누르죠 여기. 근데 요게 이렇게 말랑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딱딱하다고 제가 왜 촉감을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을 지금 저 무덤 안으로 제가 모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근데 약간 쾌쾌한 냄새가 나면서 이 사우나에 들어간 기분이에요. 그런 습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말랑 쏙쏙 들어가요. 근데 놓으면은 다시 이렇게 산 피부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딱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마른 벽이라고 그러면 저 채색들이 다 뿌옇게 돼가지고 못 쓰게 되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것도 지금, 이거는 책에서 지금, 찍은 겁니다. 그래서 하레이션이 지금 있습니다. 이거 넘겨보세요. 지금 대개 보시면 이것도 바뀌었네요. 위아래가 바뀌었는데, 여기서요, 제가 잠깐 말씀 하나 또 드릴게요. 요거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요거 바퀴. 제가 탈건 문화라는 어느 책에 자가용 문화죠. 그러니까 자가용 문화라는 그런 글을 하나 쓴 것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서양에서 자동차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제서 탈건 문화가 생긴 거로 착각들을 해도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탈건 문화. 그런데 우리는 고구려 때부터 탈건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탈 것 문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탈 것 문명이 있으니까 탈 것 문화가 있는 겁니다. 문명이 있은 다음에 그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에서 들어온 지금 자동차 문화는 그 탈 것은 깨소린 탈 것 문화는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전혀 에티켓이 없어요. 그냥 자동차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자동차 문명은 있으나 자동차 문화는 빵점이에요. 빵점. 어른을 어느 곳에 태워야 되는지조차 몰라요. 이게 무슨, 그리고 차고나 제대로 있습니까? 골목마다 쌈박질이지. 근데 여기 보시면요, 부인 차고가 따로 있고 남편 차고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기사도 달라요. 물론 귀족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옛날부터 벌써 이미 고구려 사람들은 저 자동차끼리 따로 있고, 마차끼리.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의심을 해보세요. 왜 고구려가 강대국이 됐는가? 고구려가 강대국이 된 것은 지금의 조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조양. 제가 조양에 가서 조양 벽화를 하나 가지고 지금 서울대 박물관에 모형을 만들어 놨으니까 언제 한번 가보세요. 그게 이거보다, 이게 407년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조양에 있는 것이 한 100년 전에 그린 거예요. 이거보다. 근데 그 조양에 삼조고가 나옵니다. 조양 벽화에. 거기까지도 고구려가 침공해서 살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양이 어디입니까? 지금 포스코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조양입니다. 그 조양은 세계 철 생산지로 아주 우수한 철이 나오는 곳입니다. 지금 저희 박물관에, 서울대 박물관에 고구려 화살촉이 지금 아무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오늘 맺는 것처럼 반짝반짝합니다. 그건 조양의 철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믿는 거죠. 자, 그러면 광개토 대왕이 아까
중국을 쳐들어가는 그림을 내가 그렸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를 쳐들어가는 걸까요? 아마 그 철의 생산지인 조양을 탐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국이 되려면은 철이 생산돼야 된다 하는 광개토 대왕의 생각이 있을 것이다 고 저는 짐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 쇠바퀴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에 이게 4세기 초거든요. 이 시대에 서양의 전쟁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대폰이 뭐 이런 게 아무리 나왔다 하더라도 그 바퀴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서양의 바퀴 문화. 그냥 통나무로 만든 바퀴예요. 통나무로 만든 바퀴.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거. 요즘 경자전거 선수들이 타는, 여러분들 비례 감각이 있으시죠? 요즘 선수들이, 올림픽 때 나가는 선수들이나 타는, 한 손으로 또 반짝반짝 들리는 그 기맥힌 경자전거 바퀴하고 요 속에 살이 여러 개 있죠. 눈에도 안 보이게 가늘죠. 예? 이게 통나무겠습니까? 철이겠습니까? 아, 여러분 보세요. 이 철입니까? 이게 통바퀴입니까? 철이라고요. 철 다. 철이 아니고서 이게 나무떼기로 이렇게 했으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샤프하게 이렇게 날렵하게 21세기 이 바퀴를 그릴 수가 없어요. 이게 1500년 전 거예요, 지금. 예, 착각하지 마세요. 요즘도 이런 자전거 못 만들어요. 타이어를 끼워도. 그런데 이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 가운데로 그럼 양쪽 바퀴를 잇는 건 심보라는 거. 그것도 철이지 나무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마찰계수가 생긴다고요. 어디서? 맨 가운데에서 철과 철끼리 부딪히는 게 생겨요. 어떻게 이걸 처리했을까요, 그럼? 철과 철끼리 부딪히는 거? 이때 여러분들, 세계 문화는 바퀴로부터 시작한다. 세계 문화는 바퀴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바퀴가 발전 안 되면 그 나라 문화는요, 그건 낙후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바퀴가 세계 경제 문화도 전쟁 문화도 모두 바퀴가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고구려 사람들은 바퀴 신이 있어, 바퀴. 바퀴를 번쩍 들고 있는 바퀴 신까지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바퀴 문화를 신중히 여겼으면 그랬겠습니까? 미래를 보세요. 미래를. 이 그림에서 미래를 보시라고요. 근데 요 새와 새끼리 부딪히는데 여기서 뜨겁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꼭 이거 호루병처럼 생긴 거, 예? 마치 탁구채처럼 생긴 요 가운데 요게 있죠. 근데 밑에 이렇게 자루가 하나 내려왔네요. 그 자루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자루가, 요 자루가 왜 내려왔을까요? 요 자루 하나가. 예? 여기 자루가 아래로 약간 이렇게 쳐져가지고 자루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근데 요 자루가 왜 있을까요? 그냥 동그랗지 않고. 여기에 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거를 이미 고구려 시대에, 그러니까 4세기 초기에 고구려 사람들은 베어링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베어링. 요즘 자동차에나 있는 베어링을 썼다는 얘기예요. 요즘 자동차는 이렇게 다마형 베어링, 분산시키기 위해, 마찰계수를 분산시키는 이런 다마형이지만 이때의 베어링은 통베어링이에요. 토시 끼듯이 여러 겹을 끼는 거예요. 그렇게 끼고 맨 위에다가 피마자 기름이나 아니면 역청 같은 거를 부어 넣었을 것이다 하고 저는 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부어 넣으면은 막 달리면 쇠끼리 부딪히면서 열이 나니까 그것이 묽어지면서 다 새서 밖으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도로 분 구멍으로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분 구멍이 항상 위쪽을 향하지 않고 바퀴랑 같이 붙어서 올라간다면 기름은 몇 바퀴 안 가서 다 도로 빠져버린다고, 흘러서. 뜨거워지니까. 요거를 안 흐르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분 구멍이 항상 위쪽으로 가게 하려면 오뚜기 중력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바로 요 시계추처럼 요 무거운 혹을 거기다가 매달았다. 이렇게 짐작이 되는 겁니다. 저거를 여러분들 여기서 혹시 요거를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과학하시는 분이나 탈 것 문화를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면 요게 벽화에서 왜 요게 있는지를 좀 알으셔서 제 얘기가 틀리면 좀 저한테 제가 수정할 테니까 제가 납득이 가도록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갖 공대 교수한테 자동차 박사한테 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물었는데 그 이유를 모릅니다. 이유를. 여러분들 이 안에는 이유를 아시는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틀린 짐작인지 이건 화가의 직감이거든요. 왜? 우리 화가가 그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저 그림 터치 하나하나만 봐도. 그리고 보세요. 전체가 갈화되어 있죠. 갈색입니다. 이 갈색인 거를 지금 보시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 보세요. 예, 넘어가 보세요. 여기는 지금 인물도만 나옵니다. 이게 아스카 벽화, 일본의 벽화하고 아주 유사한 인물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고구려 벽화에서 보면은 요즘 유행하는 한 6, 7년 되나요? 그 여러분들 여성분들 잘 아시겠네. 땡땡가라라는 거. 땡땡가라가 언제쯤 유행했어요, 그냥. 남자 넥타이까지 땡땡가라로 하고 다녔었는데, 그 땡땡가라는 일본 발음인데, 예? 이 점 뽁뽁뽁뽁 찍은 거, 여성들 많이 하고 다녔죠. 그거 온통 유행이었죠, 그게. 그걸 새롭다고들 하고 다니는 여성들 보면 전 속으로 웃었어요. 이 고구려 벽화에서 옛날에 유행했던 땡땡가라예요. 예.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 고구려전을 제가 서울대박물관에서 이남에서 고구려 특별전은 제가 처음 했거든요. 평양 다녀오자마자 고구려전을 빨리 고구려를 우리 문화에 담아내야지 이거 이대로 두었다가는 저 중국 아이들이 암만 해도 수상하다 싶어가지고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제가 총장한테 가서 돈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고구려전을 했어요. 제가 이 서울대학에서 국립박물관에서 고구려전을 못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 박물관에서 고구려전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한 겁니다. 그게. 그리고 제가 4년 후에 나올 때에는 발해전을 하고 나왔습니다. 일본으로 다 가져간 발해 유물을 4년 동안 싸워가지고 그걸 되찾아서 발해전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은 지금 그 의상 같은 것도 나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것도 지금 이게 잘 못 넣으셔가지고 뒤죽박죽이 됐는데, 예, 그냥 환상적이니까 그냥 보세요. 예, 저게 위거든요, 저쪽이. 이렇게가 위인데, 여기, 이게 지금 조벽지예요. 이게 화강석입니다, 그냥. 예, 이게 화강석에 그냥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줄이 쭉 가 있죠, 여기에. 강서에, 이게 강서 대무덤 아닙니까? 그럼 왜 이 무덤을 강서에다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토질입니다. 우리나라 토질이, 지형대가.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화강석. 그러니까 이방만한 석괴를 하나 딱 띄어내도요, 까만 점 하나도 없는 그런 깨끗한 그런 화강석이 어디서 나오느냐? 강서에서만 나와요, 그게. 강서에 세계 최고의 석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500년 전에도 바로 그 강서에다가 강서대묘를 해놓고 거기다가 이걸 그린 거예요. 단군묘도 피라밋보다 더 잘 해놨습니다. 그 돌 하나하나가. 근데 그것도 그 돌로 했기 때문에 까만 점 하나도 안 베겼어요. 우리는 축대 하나 싸도 거기에 얼룩얼룩 뭐가 베키는데 거기는 그렇게 좋은 돌이 있습니다. 이게 강서의 화강석으로 만들었다는 걸 아시고, 요 기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 책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 이것도 지금 이걸 조벽지 벽화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붓으로 그린 것이 아닙니다. 죽필이라는 걸 가지고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도안적이죠. 이 화장지에다 그린, 그러니까 미장을 하고 그린 거는 붓이 잘 나가요.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필속이 빠릅니다. 빠른데 이거 두들두들하거든요. 노면이, 이 화면이. 그런데 붓이 나갈 리가 없죠. 모필 붓 가지고는 못 그립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대나무 끝을 잘게 이렇게 쓸어가지고 먹통에다가 먹을 찍어서 여러 번을 이렇게 그어서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문신하듯이. 아셨죠? 그 기법을들 몰라요. 이걸 왜 이렇게 이게 오래 가는지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석회석을 계속해서 물로 이렇게 코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거 코팅하고 있는 거예요. 알타미라 동굴벽화가 그 기법입니다. 어떻게 고구려 우리 화가가 알타미라까지 가서 기원전 4만 년 전에 그 기법을 배워가지고 왔을까요? 이건 스스로 터득한 겁니다. 과학자들입니다. 기맥힌 과학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도안으로 이렇게 한 번에 그린 것이 아니고 그런 느낌이 그래서 나는 겁니다. 이때 썼던 붓이 지금 어디 살아있느냐? 목수가 대패질 톱질하기 전에 먹통에서 먹을 찍어서 이렇게 재단할 때 쓰는 붓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대나무 까치에 이렇게 만든 붓. 그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아마 대과가 없으실 겁니다. 예, 그 다음. 제가 자꾸 천년 전의 화가와 오늘의 화가를 연결해 드리는 거예요. 옛날 거라고 보시지 마시라고요. 이것도 지금 바뀌었어요. 이게 청룡인데. 청룡. 그냥 넘기시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넘기시고요. 예. 이거는 지금 안악의 고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탄산수가 내려와가지고 심도가 없는 거는 저렇게 다 닦여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예. 이때만 해도 바퀴의 크기가 상당히 굵어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예. 그 다음, 넘겨보세요. 예. 자, 이거는 돈왕 거네요. 자, 분위기가 대번 다르죠? 이건 중국 겁니다. 중국. 근데, 돈왕을 제가 갔을 때, 돈왕은요, 이것도 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무덤과 이 돈왕 굴을 같은 벽화로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여기에 돈왕이라고 하는 것은 굴로 파고 들어가야 건조한 거를 겨우 면하고 이 그림이 벽에 붙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밖으로 빼내면요, 건조해가지고 이게 짝짝짝짝 다 갈라져서 전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도 전부 굴 속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돈왕 여러분들 가시면 알지만은 만리장성 끝나는 주천 지나서 한참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다 보시면요, 멀쩡한 집이 굴 파고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아요. 왜 그러냐? 건조하니까. 겉은 사막이고. 여기 황사바람이 거기서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굴 속에다 그림을 그려야 습기를 겨우 여기는 견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구려 벽화 굴은요, 그 굴이 아니에요. 우린 물구덕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같이 보지 마시라고. 근데 여기서 파란색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나라에 와서는 가루화 현상이 있을까? 이걸 물으니까 어느 분 얘기가 우리나라에는 취향이 갈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루화 현상이 있다. 아니면 이런 거를 썼는데 이게 변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화가들이 싸구려 채색을 써서 그렇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이 돈왕 쪽에는 요 파란색이 어디서 오느냐? 요 파란색은 노천 동광, 그러니까 구리죠, 구리. 동광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저게. 산화동이거든요. 그런데 만주 집안 이쪽으로 오면서 아까 조양을 지나서 이제 오지 않습니까? 세계 철의 생산지거든요, 거기가. 근데 거기로 오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철광이 많습니다. 그 자철광이 오래돼가지고 괴태석이라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황토층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황토층에 고구마나 옥수수나 이런 걸 심으면 맛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양 쪽에까지 오면서 전부 그 황토층에서 채색을 구합니다. 수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재료 자체도 중국에서부터 온 재료를 쓰지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가루화 현상에서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여기도 청색이 역시 많이 썼지 않습니까? 이것도 돈왕벽화입니다.
근데 이 멋쟁이 핸드백 좀 한번 여성분들 보실까요? 예. 이 핸드백 명동에 지금 걸어놔도 뭐, 예? 그렇죠? 여기 어디째 같지 않습니까? 예. 옛날 디자인은 다 촌스럽다 이런 생각 버려야 돼요. 요즘도 아마 명동 가면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여기 이태리 아이들이 흉내내는 것 같은데요, 이거? 예. 근데 여기도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쓴 데에 비해서 우리는 갈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역사만 고구려가 중국하고 다른 게 아니라 분명히 문화도 예술도 다를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구려 동북공정에 대비하는 것이 사가들만의 문헌고증학적인 연구의 대비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금속공예하는 사람도 거기 같이 연구해야 되고 무엇이 중국과 다르고 이게 중국 문화에 영향은 받았지만 중국에 없는 것을 우리는 창작해낸 다른 민족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요.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도 우리 벽화의 양식과는 전혀 다른 벽화를 지금 이건 조벽지 벽화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조벽지 벽화를 안 했어요. 예. 화장지 벽화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갈색은 이렇게 많이 썼는데 여전히 여기도 산화동을 많이 썼습니다. 도낭을 제가 갔을 때 이 산화동을 만든 채색을 만든 유적지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것도 몰라요. 여기가 채색 만든 곳이다 하는 것들을 잘 모른다고요. 화가가 갔으니까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벽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천상 이런 거를 지금 여기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과학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논리적이고 로직합니다. 그래서 날개가 있는 것이 추락한다. 곧 날개가 있어야 날른다 하는 아주 로직한 아주 초보적 과학적인 뉴턴적인 생각밖에는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동양으로 오면서 특히 고구려 우리나라로 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늘을 펄펄 날라도 날개 없이 로켓가 돼버리는 거예요. 로켓, 그러니까 날개가 이렇게 부력이 생기는 날개가 없는 로켓 비천상이 나와요. 그게 옷고름만 봐도, 그냥 이런 옷고름만 봐도 시속 몇 킬로로 지금 위로 아래로 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비천상을 보면은 알아요. 촌스럽게 거기다가 절대로 날개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천상은 영원히 추락하지를 않는다. 이것도 우리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음흉하다고요, 우리가. 네. 그 다음 보시죠. 비마도도 서양의 비마도는 날개가 있는데, 저 신라 비마도는 날개가 없습니다. 거기 이렇게 날개처럼 운문 유수준을 그려놨는데, 그건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날개 아닙니다. 근데 어느 사학자가 자꾸 날개라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요즘도 싸우고 있어요. 그건 날개 아닙니다. 예. 그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평양의 조선 국립박물관에, 이렇게, 그 원 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형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건 실제로 찍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 얘기를 할 게 있네. 이것도, 이 중국에서 제일 먼저 사찰을 짓고, 그 벽화를 프레스코 기법으로, 이건 템페라 기법입니다. 건식법인데 했는데, 여러분들 샤갈 잘 아실 거예요. 샤갈. 어떻게 샤갈이 신부 태우고 하늘로 날르고 그 백마탄 두 남녀가 어떻게 그 비마도에는 날개가 없을까? 서양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언제 동양 와서 그걸 훔쳐봤다고 어떻게 날개 없는 비마도를 그릴 수 있죠? 서양 사람들의 머리는 날개가 없으면 못 날려요. 못 날르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 샤갈이, 지금 이거 샤갈 그림이라고 해도 되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이런 거 주변 보지 마시고, 이것만 떡 끓여놓고서 여기다 닭대가리 하나만 떡 끓여놓으면은
염라급지 이건 샤갈 그림. 내가 우리 제자들, 여기도 제자 한 분 와 있어. 내 제자들 많이 올려 먹어요. 예? 이거 가지고 사방 다 가리고 이거 누구 그림이냐 하면 샤갈 거네요. 뭐 이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탁 피어놓으면 아니네 이러거든요. 마티스 그림 그런 거 있죠. 그 몽드리안 그림 그런 거 있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게. 우리는 문화적 도적질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도둑질에 간 작물을 훔쳐오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아주. 원래 우리 건지를 모르니까 훔쳐간 작물을 또 훔쳐오는 건 뭐라고 그래요? 그건 이중작물죄인가요? 그건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우리 문화 뺏긴 거 많이 남의 건 줄 알고 지금 좋다고 가져오는 거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게 왜 우리 돌아가신 스승님이 가방이 디자인이 하도 좋아서 미국 어디 필라델피아인가 거기 가서 자기 가방 다 버리고 가방을 탁 새 걸로 사가지고 왔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안이라고 코리아라고 떡 써놔가지고 우리 가방이 수출한 게 거기까지 갔더래요. 그걸 가져오는 그 꼴이나 똑같이 지금 문화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이거 보면 또 나오네. 자,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보세요. 예수님을 시커멓게 그린 루오 그림 같지 않습니까? 루오의 그림. 요것도 이렇게 여기만 가려놓고 보면요. 이거 다 루오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이 영향을 받았어요. 솔직히 고백한 사람도 있고 또 도낭을 전부 다녀갔고 안 다녀가도 불란스 사람들이 대형 박물관 이런 데서 이 도낭 벽화를 거의 서양에 안 가져간 데가 없어요. 막 뜯어가고 그랬으니까요. 그때. 예, 그 다음 이거는 중국의 벽화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국 벽화하고 우리 벽화의 차이점을 지금 여기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실물이 아닙니다. 책을 찍은 건데 그 다음 넘겨보세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많은 군사들이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군사가 집단적으로 있는 그림들을 많이 그려요. 이건 이제 벽화를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역사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 채색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지금 가화 현상이 이미 벌써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화가 이렇게 동진하면서 일어나는 가화 현상,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 기법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또 이게 다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벽화가 고구려 벽화로 그냥 끝나고 말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이 벽화가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이게 루블박물관 아까 얘기한 루블박물관 그 아래에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발견해가지고 이거 유물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위는 다 무너지고 원래가 이 높이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뒤에서 조명을 한 얇은 종이를 가지고 와서 이게 높이가 6m에 길이가 72m짜리입니다. 이게 루블 박물관 까르젤 홀에서 개인전을 한 겁니다. 지금 이 개인전 때 불란서 그 유학을 하면서 거기서 이거 할 때 여기 어디서 날 도와주던 사람이 여기 앉았네요. 좀 일어나 봐요. 불란서 엉제대학 교수로 있다가 지금 여기 왔네요. 예. 지금 보니까 거기 앉았네. 예. 저기 학생이 아니죠. 불란서에서 교수를 했으니까 그때 제 개인전 이걸 돕기 위해서 와서 이렇게 작업복 입고 같이 일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 벽화에서 온 모든 혼과 기법과 이걸 응축해가지고 세계인들이 100여만 명이 볼 수 있게 이거를 거기서 전시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고구려의 혼, 고구려의 벽화가 오늘날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왜 창작하는 사람이 고구려를 연구해야 돼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쭉 이건 그거를 지금 여기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그 다음 또 넘겨보세요. 이게 그 장면입니다. 지금 길이를 한번 보세요.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절대로 망치질도 못하고 뭐 우산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곳입니다. 얘가. 예, 이거 저 진동 때문에 안 되는 곳이죠. 그다음 넘겨보세요. 예, 여기 지금 뒤에서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호 문화를 이용한 겁니다. 우리 창호 문화는 스크린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창호 문화에 대한 미학을요 어느 분이 좀 연구하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스크린이 얇게 이 컴퓨터 모니터가 1인치만 더 이렇게 넓어도 돈이 얼마가 비쌉니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스크린이 조금만 커도 그냥 막 엄청나게 텔레비전 비싼 거 갖다 놨다고 이웃집에서 부러워하고 그러거든요. 게다가 또 요즘 초인종 얇아진 거 생겼죠. 왜? 문도 안 열고 이제 안에서 밖에 얼굴 이렇게 보고 안에서 누가 왔나 이렇게 보고 그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느 고급 아파트에 갔더니요. 텔레비전만하게 큰 게 나왔더라고요. 그전에 명함만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손님 초대해가지고 우리는 이게 이렇게 큰 걸 갖다 놨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밖에 누가 왔는지 안에서 보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요즘 발달한 거. 그런데 우리 옛날 조상들은 얼마나 큰 스크린을 가지셨는지 아시죠? 네? 사람이 드나드는 크기의 문, 창호지 문이 다 스크린이었어요. 이거를 저는 창호 문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리 밟고 바퀴 밟을 때는 안이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는 등잔을 끄고 있으면 다리 격격하게 밟을 때 남편이 밖에 서 있는지 술을 먹었는지 고드레가 됐는지 아니면 이웃집 총각이 와서 지금 서 있는지 이걸 다 안에서 그 스크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의 사정을 밖에 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까 내가 왜 우리나라는 안 다르고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러면 이중인격자라고 해서 아주 싫어한다고 그랬죠. 우리 문화가 다 속과 겉이 같은 걸 지상의 그 가치 기준으로 둔다는 게 예술에 나타나는데 생활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창호는 단순히 그냥 창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회화적인 스크린 문화를 예고했어요. 벌써 모니터를 예고했고 영화 산업을 벌써 예고했는데 거기서 우리 미래를 찾지 못해서 그래 결국은 수입해온 거예요. 그 스크린 문화를 보면은 여러분들 돈 버시려면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아직도 서양에서 들어온 스크린 문화는 한쪽에서만 쏩니다. 한쪽에서만. 루블 미술관에 아무리 존작품이 있어도 조명을 한쪽에서 사람도 보고 갑니다. 그게 한계예요. 서양의 편파적 한계입니다. 그런데 동양의 스크린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조명을 어디서 하느냐? 관객은 이쪽에 있고 조명은 뒤에서 해요. 그게 창호 문화에서 온 거예요. 창호 문화. 안에서 물레질을 하는 여인네가 등잔을 그래서 이동식으로 만든 겁니다. 붓배기로 안 하고. 등잔 붓배기로 놓는 데 없어요. 왜냐? 자기가 문간쯤에 앉고 아랫목쯤에다가 등잔을 놓고 그걸 조정을 해요. 자기 그림자를 이렇게 스크린 보면서 그 초점 맞추느라고. 그러면 그 안에 싹 이렇게 들어가요. 자기 모습이. 상체만 하고 싶을 때, 온통 다 하고 싶을 때, 애기까지 하고 싶을 때 요걸 가지고 막 조정을 해요. 그럼 됐어 이제. 그래 놓고서 거기서 이걸 합니다. 그러면 남편 내가 늦지감치 술 먹고 왔다 이렇게 하면 이거 물레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뭐 맛있는 거라도 다시 사러 나가요. 미안해서 못 들어오고. 이런 소통의 문화가 기가 막힌 영상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젊은이들 정말 미래가 보고 싶으면 박물관을 가고 옛 우리 문화를 연구하세요. 앞으로 이 빌 게이츠도 연구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모니터가 이쪽에서도 쏴도 되고 저쪽에서도 쏴도 되고 양쪽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모니터를 만드세요. 지금 벽걸이 모니터 얇은 거 우리 집에도 그 사놓고 좋아하는데 그 볼 때마다 난 답답해요. 자꾸 뒤쪽에서도 좀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 그거를 중간에 이런 데다 놓고 여기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대합실에 앉아서도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하는 그런 스크린을 반드시 앞으로 젊은이들이 좀 연구하시면 그 새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 창호 문화에 옛 분들이 다 즐겼던 거를 조금 좀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그렇게 해서 이게 조명한 겁니다.
이게 처음 이면 조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지금 이런 쓸쓸한 벽에다가 제가 그 청어지 한 장 들고 가가지고 이 무너진 자기네들 성벽을 불란서 함대가 병인양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강화도에 와가지고 무지몽매하게 대포를 쏘아가지고 강화성벽을 요지경으로 무너뜨려 놨습니다. 불란서 사람들이. 그랬죠? 이거를 일러서 병인양요라고 그러죠. 그러고서 무수한 부녀자들 겁탈하고 급기야는 외규장각 도서까지 훔쳐가고 지금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초의 인쇄 활자본 책을 지금 불란서에서 가져가서 안 내놓고 있어요. 직지심경 요절 그걸 가져가서 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뺏어왔으면 좋겠는데 왜냐? 그거보다 하루라도 먼저 자기네들이 인쇄 활자 책이 좀 나와주기를 아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백날을 기다려도 그거보다 하루도 더 먼저 인쇄책 나온 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건 우리나라의 닭종이가 아니고서는 내가 그린 아까 그 종이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인쇄가 그 옛날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창호 문화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강화의 만이산을 그려가지고 요 성을 저희들이 대포 쏴서 무너버린 한국의 강화성으로 제가 발표를 해버렸어요. 첫날. 그래서 쫓겨날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가 그런 적이 있느냐 당신네 나라에 가서. 그래서 이거를 봤습니다. 불어를 잘하는 우리 제자는 다 들었겠지만 화를 내지 않고 또 인정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창호 문화 하나 가지고 가서 한 게 이게 고구려 벽화의 바로 다름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얼른 보시죠, 이제. 이건 아주 완전히 뒤집혔네요. 예. 요게 위에요. 근데 이렇게 제 그림이 없을 때 얼마나 삭막합니까? 지금 가보면 이게 그대로 이 모양으로 있어요. 근데 제가 그림을 여기다 팍 해놓으니까 이게 강화성 성벽이 됐을 망정 팍 문화재가 살거든요, 자기들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여기다가 좀 오래 비치해두자, 사자 뭐 이런 게 3번을 왔었어요. 그런 거를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그 직지신경 요체를 좀 우리한테 돌려줄 수 있으면은 내가 이걸 그냥 주겠다. 네, 그랬더니 대번 그건 외교 문제다. 우리끼리 얘기할 수가 없다. 하고 문부성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 좋다. 나도 뛴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있는 제자가 있을 때 그냥 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뛰어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 터치를 한번 보세요. 이게 붓입니다. 이게 한 붓으로 내리건 터치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육중한 체구니까 이게 가능하지. 이거 뭐 확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72m 운동장에서 운동장 끝을 달려가도 한참인데 여기에 이런 붓질로 그림을 그리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란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웅원하다고 그러겠죠. 어떻게 이 작은 나라의 반도 사람이 이렇게 웅원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스케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누구 피를 받았게요, 내가? 만주벌판을 달리던 고구려의 후예인데 어떻게 이런 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어졌다 이 말입니다. 고구려 벽화가. 그 다음에요. 이 높이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건 또 다른 겁니다. 이것도 무접착제인데 이거는 순전히 돌가루를 가지고 동판 위에다가 열로 구워서 칠보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이죠. 북한에서 보석 그림이라고 하는 그 그림은 실제는 악교를 타서 이렇게 붙인 거지. 진짜 이게 보석 그림입니다. 요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따서 반지에다가 이렇게 끼면 그게 보석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거 그야말로 여러분들 그 칠보 반지나 칠보 보석 그거의 연속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그림의 재료와 이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는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게 지금 여의도에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은 여의도에 가시면은 보실 수 있고, 또 대법원의 로비에 가시면 제 이 그림을 보실 수 있고, 또 뭐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가지 않아야 될 곳만 제가 얘기하네. 예, 서초동 법원에 가시면 중앙 로비에 엄청나게 큰 이거 송사 때문에 가지 마시고 그 판사 되신 아드님 면회가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예, 그러면 다 제 그림이 거기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이게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하나하나 띄어서 붙이는 거. 그 다음에요. 이건 아까 그게 또 나오네요. 예, 또 그 다음에. 예, 이 지금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그림이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다 뒤집혀서.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이건 반대편인데요. 자, 3층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3층 높이의 큰 벽이 전부 제 벽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하나하나가 전부 칠보, 그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것도 고구려 벽화의 다름 아닙니다. 고구려 분들한테 당신들이 1500년 넘어도 끼떡없는 그림을 그려서 좋아. 난 15,000년이 가도 끼떡없는 그림을 내가 그릴 거야. 내가 거기서 배워왔거든요. 무릎 꿇고. 그러니까 1500년을 견디는 그림을 그린 후예답게 나는 15,000년 가는 그림을 그려보자 하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구려 벽화 연구를 하다가 이걸 제가 착안을 하고 연구를 해낸 거예요. 요 채색이 여기 쓴 그 돌가루 채색이 고구려 벽화에 그대로 쓴 채색입니다. 그러니까 물 묻어도 불나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 이 다음에 수천 만 년 전에 우리들 지상에 아무도 없고 만 년, 2만 년 후에 고고학자가 고구려 벽화가 그때까지 남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그림 파편을 어디서 주워보고 이게 언제 때 사람이 무엇한 건가 하고 연구할지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도 요 채색 요대로 하나도 안 변하고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벽화를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만의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